자기가 수감된 교도소에 작업장에서 몰래 아주 작은 줄톱을 훔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교도소에서 탈주해서 거의 뭐 전 국민이 알 정도의 유명인이 되죠. 교도소에 있는 어떤 범죄자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자기 자신은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파렴치한 범죄자다. 영원히 교도소에 있어야 할 그런 죄를 지었고, 자기는 어떤 선처나 동정의 여지도 없다. 계속 교도소에 있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편지에서 밝힌 내용 중에 꿈이 있어요. 뭐 교도소에서 나와서 사회생활하는 이런 꿈이 아니에요. 자기가 교도소에 있다 보니까 어린 범죄자 친구들이 오는 모습들을 보는데 과거의 자기 모습 같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심리학을 공부해서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자기 같아지지 않도록 하고 싶다는 게 그게 꿈이거든요. 뭐 저한테 심리학 관련된 책을 혹시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달라고 제가 이제 여러 관련된 책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럼 꼭 자기가 다 공부하고 돌려줘. 이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분이 없었고, 선생님들께서 가난한 이 친구가 학교에 내야 할 돈이나 이런 걸 안 가지고 오면 이런 것도 못 내면서 왜 학교를 나오느냐, 이렇게 대응하기도 하셨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저도 아버지가 엄청나게 엄하셨거든요. 이 범죄자의 아버지도 무척 엄하셨고 잘못할 때마다 체벌을 해오셨는데, 이 친구가 과일설 이런 것들을 하다가 걸리고 이 친구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파출소에 가서 얘 소년원에 보내달라고, 이 도둑놈이라고. 소년원까지 가야 되는지. 법적으로는 절도니까요. 처음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고 선처, 그러니까 따끔하게 혼내고,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내 아들 버릇고치게 소년원에 보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대로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학교에도 돌아가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은 소년원에서 만났던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고 훔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절도 전과가 계속 붙는 전문 절도범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어떤 걸까요? 이 친구는 계속해서 혼자서 절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소년원과 범죄 후배들이 찾아와서 함께 한탕 합시다라고, 그래서 4명이 함께 문방구에 강도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범 중에 한 명이 처음 서로 간의 약속과 달리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 피해자를 찔러요. 그래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도 살인 사건이 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공범이 살인을 하게 되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죠. 그런데 본인이 억울했어요. 내가 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해?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마침 자기가 수감된 교도소에 작업장에서 몰래 아주 작은 줄톱을 훔칠 수가 있었고, 이걸 가지고 절단한 쇠창살 사이 틈도 너무 좁아서 15kg을 빼요. 그렇게 해서 교도소에서 탈주해서 거의 뭐 전 국민이 알 정도의 유명인이 되죠. 그 티셔츠. 예, 맞습니다. 신창원입니다. 이탈리아의 아주 고가 명품 브랜드, 그 티가 신창원이 검거된 이후에 완전히 다 판매가 되어버려서 동이 나버렸다는 블레임룩이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됐죠.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907일 10만 넘는 경찰이 한 사람을 잡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도 2년 넘게 못 잡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있었냐면 신창원이 그 도주 기간 동안에 경찰의 인사과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창원이 거쳐간 곳, 잡지 못한 곳에 파출소장이나 경찰서장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다 징계를 당하고 인사조치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들끼리 제발 여기는 신창원이 지나가지 말기를 뭐 이렇게 바라기도 하는. 결국 어떻게 그럼 잡히게 됐나요? 신창원이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한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스 수리 기사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분이 군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일반인과는 다른 감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신혼 부부가 있는 집인데 이 다정회식, 결혼식 사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단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온갖 운동기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리기사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이 가스 수리기사는 그 공으로 경찰관으로 특채가 됩니다. 최종적인 형량이 이미 신창원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추가적으로 탈옥 범죄였고 추가 절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22년 6개월형이 선고가 됩니다. 그 무기징역형이 설사 그렇게 감형이 되고 가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더해서 22년 6개월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거의 뭐 가석방 없는 종신형, 그러한 형을 선고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재소자가 신창원입니다. 그냥 제대로 수용 생활을 잘했다면 지금쯤은 이미 감형받고 가석방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 당시에 공범들, 특히 실제 살인을 한 공범마저도 감형받고 나왔어요. 물론 본인 스스로가 자초한 형량이긴 하지만 이걸 객관적으로 좀 보자면 다른 범죄자, 사람을 죽이고도 실제로 자기가 5년 혹은 집행유예 받은 경우도 있고요. 재벌 같은 경우에도 수십억, 수백억 횡령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2년 6개월의 징역, 집행유예 이렇게 하고 나오고 하는데, 그에 비하하자면 신창원이 받은 형이란 것은 조금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처벌이 범죄자를 만든다.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 불화,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또는 빈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탈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신창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해졌던 것은 응징과 처벌입니다. 아주 하이라이트가 된 것이 수박서리 이후에 아버지가 파출소에 가서 손을 보내달라는 거죠. 이미 1차적 낙인. 그 이후에 신창원은 2차 낙인, 자기 낙인이 형성이 됩니다. 나는 도둑놈이야. 내 살 길은 이거야. 라고 자기 낙인을 찍게 된 거죠. 그 다음 일어난 현상은 범죄의 하위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유사한 처지에 있었던 범죄자들끼리의 문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행하다 결국 절도범이 강도범이 되고 강도살인범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이후에 다시 탈옥이라는 또 다른 일탈이 이루어지고 일탈의 증폭 현상이 그대로 일어난 거죠. 피해자에게 끼쳐진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교화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만들어낸 게 회복적 사법인데, 첫 번째 형태가 가족 중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린 범죄자와 범죄자의 가족들을 사전에 만나서 상담하고 설득을 합니다. 깨닫게 만들고 피해자에게도 가서 이 얘기를 해요. 만약에 가해자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사죄한다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너무 처음에 화가 났으면 난 그놈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이러겠죠. 근데 조금 지나고 이제는 내가 그놈 보고 싶어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중재자가 중재 회의를 주도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남듯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 회복적 사법에서의 처벌은 피해자가 원하는 처벌이에요. 피해자의 가게 상점에서 무보수로 어느 정도 일을 한다든지 여기서 단 하루라도 만약에 안 하거나 게을리하게 된다면 이 회복적 사법은 무효가 되고 정시 형사처벌로 가는 거예요. 이 회복적 사법, 이 절차를 통해서 뉴질랜드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한 결과 청소년 범죄 재범률이 엄청나게 낮아지게 돼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 이 회복적 사법이 도입이 되어 있어요. 피해자는 원치 않는데 가해자의 가족이 뭔가 이렇게 강요를 한다든지 이런. 회복적 사법은 전제가 피해자의 동의입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회복적 사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있는 그 단계에서는 회복적 사법을 통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인유론이라는 것은 범죄 전반에 다 적용할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분명히 처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 어린 나이 청소년 경미 범죄의 경우에 이들이 더 강한, 더 흉악한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는, 낙인 효과로부터 구제받은 대표적 사례가 있어요. 콜린 파웰이라는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 있어요. 자기는 이웃집 아저씨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흑인 할렘가에서 마약, 싸움, 총기 이런 것들이 행해진 이런 상황이었죠. 이웃집 아저씨가 이 콜린을 붙잡은 거예요. 야, 이리 와. 너 그저께 저 이웃에 누구 형이 총 맞아 준 거 알아? 너 그렇게 되고 싶어? 너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나가지 마라. 지금 가지 마라. 가서 다시 어울리면 다신 기회가 없다. 그렇게 잡아준 이웃집 아저씨 한 명 때문에 콜린 파웰은 불량배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그래서 군인이 되고 흑인 최초 국무장관까지 오르는. 신창원이 한 이야기, 그가 쓴 글 중에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가져가야 할 돈을 안 가져갔을 때 선생님이 쓸모없는 놈이다. 너 같은 놈은 학교 올 필요도 없다. 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자기 마음속에 악마가 자랐다라고 이제 본인은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이라도 선생님이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그건 남 탓이고 책임의 전가일 수는 있겠지만 그 주변에 그런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아이들은 스스로가 과연 선택하고 그런 의지를 가져서 행한 범죄들일까? 저 출발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